시장이 박살이 나기 시작하는 타이밍은 경기 침체 전 6개월 정도부터 어떤 굉장히 큰 하락장이 시작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무슨 얘기죠? 올해 연말, 내년 연말, 내후년 말 정도 돼야 된다. 2024년 하반기 정도 돼야지 거의 시장의 꼭지가 형성이 되는 게 아니냐. 자, 우선 굉장히 힘든 한 주였겠죠. 어떻게 보면 올해 연초부터 계속 힘든 느낌. 좀 예측은 했지만 변동성이 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근데 이제 이 정도까지 하락폭이 나올 거라고는 예측이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 말 올해 연초에 이 1, 4분기, 2, 4분기는 변동성 장세, 그리고 3, 4분기는 좀 되돌리고 4, 4분기에 이제 플러스 전환을 제대로 하는 그런 어떤 이 상저하고의 그 추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지금 그 우리가 걱정했던 금리 인상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변동성,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이제 더해지니까 그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에 있어서 좀 짚어볼게요. 이 뉴스가 뭐 벌써 2주는 됐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이슈는 계속 그러면서 이제 유가가 $100 갈 거다. 뭐 심지어 이제 골드만삭스나 대부분의 대형 투자 은행들이 $150 부르는 데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했었을 때의 어떤 변동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힘들어 하시겠지만, 저도 힘들고 다 힘들지만, 시작은 이렇게 해드릴게요. 억지로 누르는 기분이다. 저희가 숫자를 들여다보고 보통 이제 억지로 끌어올리는 느낌이 있고 억지로 누르는 느낌이 있고 이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계속 들여다보면 볼수록 너무 숫자들이 좋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일부러 누르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확 빠지는 대세 하락장이 일어나기보다는 빠졌다가 다시 금방 올라가는 그런 시나리오가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잖아요. 거품이 막 만들어져 있으면 이걸 톡 치면 팡 터지는 거고, 정말 탄탄하게 있으면 눌러도 다시 튀어오르게 되는 현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후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어느 정도의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를 우선 한번 보시면은 지난주에 1.9% 다우존스, 그리고 나스닥이 1.76, 스몰캡이 1.05니까 사실은 요번에 또 좀 재밌는 현상은 뭐냐면 성장주들이 계속 빠졌잖아요. 금리 우려 때문에. 맞습니다. 더 많이 빠졌잖아요. 그리고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중소형주들이 더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지난주는 다 빠지긴 했는데 오히려 그쪽이 덜 빠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좀 누르는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에 있어서 과거의 이벤트들을 한번 보니까 LPL이라는 리서치에서 나온 자료예요. 보시면은 지금 그 1945년부터 지금까지 41년부터 지금까지 총 22차례나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어났던 구간에 얼마나 빠졌냐? 약 마이너스 4.6%가 평균 하락률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하락 기간으로 따지면 19.7일, 그러니까 3주가 안 되는 정도죠. 지금 우리가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슈 가지고 시장에 지금 변동성이 특히 유가를 영향을 주고 있는 게 벌써 2주는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주일 정도 최고 보면 그 정도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금리에 맞물리는 것과 연결시키면 우리가 3월 16일 날 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돌아설 수 있는 어떤 트리거 포인트가 될 거다. 즉 금리가 오르기 전까지는 계속 걱정을 하다가 실제로 이제 올리고 나면 이제는 그 페이스와 속도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시장은 이제 다시 대상승장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7일 정도의 하락, 그리고 다시 되돌리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43.2일이에요. 여기 나와 있듯이. 그럼 한 달 반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전에도 보여드렸듯이 이
1, 4분기, 2, 4분기가 하락했다가 올라가고 하는 부분이 좀 기간 조정이 있을 수 있는 부분. 예.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3월 16일부터 바로 다시 이제 반등할 수도 있을 것 같고, S&P 같은 경우에는 워낙 빠진 기간이 짧아서 좀 더 이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다시 반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면 여기 나와 있듯이 그 3월 16일입니다. 그 전까지의 조정 폭을 10에서 20% 정도로 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S&P 개념으로 고점부터 바닥까지 약 한 12.4% 하락을 했고, 나스닥이 고점부터 바닥까지 약 19.2% 빠졌으니까 우리가 예측 가능한 정도의 어떤 하락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이제 보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어느 시점까지의 시장이 또 다시 상승장으로 가느냐라고 생각했었을 때, 우리가 지금 숫자를 자꾸 들여다보면 미국의 펀더멘털이 워낙 좋기 때문에 금리를 아마 그 펀더멘털이 약할 경우에는 금리를 2.5%까지 올리더라도 깨져요. 근데 그게 아니라 부채 비율이 높아지긴 했었지만 전체적인 어떤 다른 경제적인 요건들이 좋아졌다.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란 건 정부 부채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나머지 경제 주체인 리테일, 그러니까 이 가게 그리고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워낙 좋다 보니까 결국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여건, 즉 이제 재정 흑자가 나온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부 재정 흑자가 이번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흑자가 나왔습니다. 그런 숫자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정부가 부채 비율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이자를 지급을 하게 됐을 때 좀 더 높았더라도 감당 가능한 수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옛날엔 2%였다면 이제는 2.5% 정도까지도 시장은 펀더멘털이 받쳐준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 연준이 금리를 2.5% 이상 올렸을 때, 그때부터 어떤 대세 하락장에 대한 우려를 하기 시작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유가를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이 지정학적 이슈를 놓고 봤었을 때 누가 수혜를 보고 있습니까? 지금 뭐 일단 오펙 국가들 또 오펙 플러스에 러시아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러시아는 물론 수출을 못 하게 되면 제재가 들어가면 당연히 마이너스지만, 지금은 오히려 제재가 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생션이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전쟁을 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나토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전쟁을 일으킬 경우에 경제적 제재를 가하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유가가 올라가는 것이, 이 나라는 아시겠지만 GDP의 70% 이상이 유가 관련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어떻게 보면 펀더멘털이 자기네들은 좋아지는 부분이 있죠. 이 카드를 쓰는 거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러시아가 유럽 쪽으로 수출을 하는 부분이 줄어들고, 오히려 그 관계에 있어서 미국 쪽이 더 수출을 많이 하게 되고, 이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에 원했던 부분이잖아요. 그건 자연스럽게 그냥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항상 이 골칫거리였던 부분이 어디였냐? 이 셰일가스였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 어떤 나라들보다도 비용이 높은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사우디나 뭐 오펙 같은 경우에, 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석유를 수출을 하고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중동은 거의 뭐 1불, 2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아마 이 러시아 같은 경우는 $20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셰일가스가 아무리 지금 비용이 낮아졌다 하더라도 코스트가 $40에서 $45 사이 정도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진이 안 생겼던 거죠. 유가가 낮게 유지해서는. 근데 지금은 $90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더블의 마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셰일가스 회사들이 그만큼 펀더멘털이 좋아요. 그러니까 일드 중에서 이제 하이일드 쪽 셰일가스가 많거든요. 그게 지금 금리가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유가가 높게 유지되는 부분이 그쪽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플러스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하고 미국이 중국을 잡는데 쓰고 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누가 가장 손해입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죠. 너무 좀 지금 그렇죠. 중국이 가장 손해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사실
예. 손해죠. 네. 예, GDP 우리가 요즘 갑자기 무역 수지 흑자 적자 이 부분이 예. 유가가 확 올라가 버리면 그런 현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가장 석유를 많이 수입하는 국가 넘버 원은 중국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 길들이기를 하는 것도 쓸 수 있잖아요. 달러가 또 필요하죠. 예, 네,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바이든이 또 이제 뭐 전쟁이 일어나기 이런 이슈가 생기기 전까지 계속해서 바이든의 지지율이 떨어졌잖아요. 예. 근데 보통 항상 이런 과거에도 그랬지만 전쟁 이슈가 생기면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벌써 지지율이 좀 올라왔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펀디멘탈이 오히려 더 좋아지는 거란 거죠. 그래서 주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저희는 이거를 누르는 현상이지 이것이 어떤 위기로 갈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 거죠.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또 좋은 건 뭐냐면 좋다기보다도 당연히 전쟁은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그 어떤 기대치에 있어서 금리를 올리는 속도에 있어서 더디게 하는 가능성이 생긴단 말이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시아 금융위기가 터졌던 97년, 98년에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다가 떨어뜨려요. 미국의 경기는 좋은데 예. 오히려 글로벌 리스크 때문에 떨어뜨려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어떤 글로벌 서포트를 해주기 위한 역할인 거죠. 그러면 예. 무슨 얘기냐면 지금 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올리려고 했다가 좀 천천히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생긴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은 3월 16일 날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폭 자체가 뭐 지지난주였나요? 인플레이션 숫자가 나왔었던 2월 10일 날 1월 CPI가 네, CPI가 막 7.5% 나오니까 그날 장 끝나면서 장 많이 빠졌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금리 50bp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얘기하는 예. 한 방에 50bp 그렇게 올린 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맞습니다. 이번에 그럴 거다라는 이제 막 그런 우려가 얼마까지 올라갔었냐면 90% 넘게 91.3%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50bp를 올릴 거다고 예측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22.1%까지 떨어졌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0.25% 올릴 확률이 77.9%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럴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아요. 예, 단계적으로.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그 인플레이션 발표 날 이후에 지금까지는 점차적으로 이 금리를 올리는 속도에 대해서 약간 익스펙테이션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예, 그게 좋은 거다. 오히려 예. 시장에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연말까지겠죠. 연말까지 도대체 몇 번 올리느냐. 그리고 또 내년 말까지 얼마나 올리느냐. 그 내후년까지 얼마나 올리느냐를 보면서 장단기 차가 얼마나 빨리 축소가 될 거냐 하는 네. 부분이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네 차례 이상 인상할 확률은 98.8%. 그러니까 이제 점도표 12월 달 나온 것보다는 좀 속도가 빨라졌다. 예. 그때 3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은 이제 4번 이상이라는 거고, 5번 정도 올릴 수 있을 가능성이 89.4%. 예. 그것도 굉장히 높은 맞습니다. 편이죠. 그러니까 3차례에서 5차례까지 올라간다. 그 다음에 1.5%, 그러니까 6차례 가능성 61%니까 높긴 높지만 그래도 뭐 절반에서 조금 높은 편이니까. 네. 그럼 결국 연말까지 한 1.25%까지 올리는, 예. 그러니까 5번 정도 올리는 수준인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미 2년짜리 국채 금리는 그 5번을 다 반영했어요. 그러니까 0.1%에서 지금 얼마까지 올라가 있죠? 1.5%까지 올라갔죠. 예. 그러니까 거의 뭐 1.25 내지 1.5%로 올리는 걸 이미 반영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럼 연말까지 그 정도 올린다고 하면 더 이상은 안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장단기 금리 차가 지금 딱 한 0.45% 정도 되는데 네. 이 수준에서 크게 변화가 없을 거다. 그렇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한 템포 더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 조만간 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네. 자, 그래서 그 10년 국채 금리를 한번 볼게요. 지금 10년 국채 금리를 보시면 과거에 2018년도에 3%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3% 넘어설 수 있을 거다 정도로 가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3% 넘어가면 그때가 고점이고 그때부터 이제 다시 꺾인다고 생각하면 단기 금리가 2.5 정도는 올라가야지. 그죠? 예. 이게 장단기 금리 차가 크로스 되는 타이밍이 올 거 아니겠어요? 네. 3%까지 그렇죠. 갔다가 떨어진다 치더라도. 네. 그럼 2.5%나 올릴 게 언제냐?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럼 이번 연말까지 1.25에서 1.5. 그다음에 그럼 내년 연말까지 아마도 2% 이상에서 2.5% 사이 정도까지. 그다음에 내후년이겠죠. 그래서 2024년에는 아마도 2.5% 이상까지 올릴 거다. 그러면 그때부터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는 현상이 나올 수 있고 몇 개월이 지나고 나면 네. 그리고 나서 과거에 항상 보면은 이제 경기 침체로 넘어가는데 그 걸린 기간이 평균적으로 17개월입니다. 그러면 한참 더 있다가 이제 경기 침체란 말이죠. 그러면 시장이 박살이 나기 시작하는 타이밍은 경기 침체 전 6개월 정도 전부터 어떤 굉장히 큰 하락장이 시작된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무슨 얘기죠? 올해 연말, 내년 연말, 내후년 말 정도 돼야 된다. 2024년 하반기 정도 돼야지 거의 시장의 꼭지가 형성이 되는 게 아니냐. 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좀 더 길어지면 그 후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네.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 익스펙테이션이 그럼 어떻게 되고 있냐 중요할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익스펙테이션이 그러면 미 연준이 그럼 금리를 지금 세인트루이스 블리아드 총재처럼 7월 달까지 1% 올려야 되고 완전 난리치는 것처럼 얘기를 네, 하지만 맞습니다. 그분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2.5%까지 올려야 된다는 얘기 안 해요. 지금 빨리 올리고 나중에 쉬자 뭐 이런 식입니다. 미리 빨리 오자. 인플레이션을 네. 파이트 해야 된다 정도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분이 어떻게 보면 악역을 맡았고 당장 피바다를 만들었습니다. 블러드 총재처럼 이름처럼. 그러니까 악역을 맡았고 전체 미 연준은 익스펙테이션 낮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잠깐 생각을 약간 바꿔서 보고 있는데요. 미국이 지금 너무 펀더멘탈이 좋으니까 조금만 자칫 잘못하면 거품이 확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굉장히 나중에 안 좋은 효과를 갖고 오기 때문에 그 거품을 계속 생기려고 하면 걷어내려고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미리미리.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건 굉장히 좋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잘 세틀링을 하면 어떻게 보면 미국 경기가 앞으로 3년, 5년 화랑이 올 수도 있어요. 그 정도의 펀더멘탈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께서 미국 시장 끝났다. 지금 성장주들이 이제 거의 꼭지 찍었고 대형주만 빼고 나면은 대부분 마이너스 50%다. 그래서 이제 다 끝난 거고 이건 지금 폭락장의 어쨌든 전초다. 이런 식의 얘기를 전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앞으로 어떤 굉장히 좋은 경기 화랑 국면이 나오는 거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시기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만약에 정말 그 거품이 생기려면 여기서 엄청난 투자 금액이 메타버스라든지 NFT라든지 이런 시장에 왕창 들어와야 돼요. 그럼 그건 진짜 거품을 만들겠죠. 그럼 거기에 매출 증가율이 엄청나게 높게 나오고 그게 98년, 99년, 2000년의 닷컴 버블의 재현인 거죠. 지금은 생기지도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좀 코인도 그렇고 NFT도 그렇고 다른 자산군의 영역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인플레이션 예상치를 여기에 나와 있듯이 5년 평균, 지금부터 5년 동안의 평균을 2.86%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10년 보시면 2.41% 정도까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정말 미 연준이 길게 보는 인플레이션은 5년 뒤 그리고 그 후에 5년입니다. 요거의 숫자가 지금 얼마까지 내려왔냐면 1.96%까지 내려왔습니다. 2% 미만이에요. 2% 미만이네요. 그러니까 정부 타겟의 미만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미 연준이 금리를 지금은 인플레이션 숫자가 굉장히 높게 나오니까 그것을 뭔가 한다라는 액션을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것을 블러드 총재가 맡아서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통화 정책을 쓰는 전체를 보면 아직까지 금리를 올리지도 않았죠. 아직까지 양적 완화가 끝나지 않았죠. 그죠? 그렇죠. 아직까지 전혀 실질적인 액션을 취한 거는 없단 말이죠. 근데 말로써 얘기를 하면서 익스펙테이션을 낮춰주고 거품을 좀 없애주는 거품이 생길까봐 그런 어떤 역할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장단기 금리차가 0.45%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빠르게 떨어질 거냐? 이게 빠르게 떨어지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냐면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다라는 게 생겨야 돼요. 경기가 정말 안 좋아질 거라는 게 생기면서 장기 금리가 쭉쭉 떨어지고 계속 이제
단기 금리는 올려야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0으로 가야 되는 맞습니다. 현상인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네. 0.45% 있고 0.45. 예. 그것이 더 떨어지기보다는 이제 옆으로 좀 기는 현상이 나오고요. 또 더 중요한 건 다음 장 한번 네. 보시면 10년 빼기 3년입니다. 예. 3개월. 3개월로. 3개월입니다. 예. 10년 마이너스 3개월이 왜 중요하냐면 보통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이건 정말 일드 커브가 완전히 플래티닝 된 거예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미 연준이 올리는 금리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쪽은 3개월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보시면 여기 빨간 동그라미를 쭉 보시면 맞습니다. 예. 다 보면은 0% 수렴하고 나서 경기 침체. 네. 0% 수렴하고 경기 침체. 네. 0% 수렴하고 경기 침체. 0% 수렴하고 경기 침체. 사이클 4차례가. 세큘러 사이클 보시면 네네, 맞습니다. 요 4차례가 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현재 얼마냐? 1.78. 예, 뭐 근처도 맞습니다. 갔습니까? 아직 아니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아직까지 이 경기 침체가 온다. 1년 안에 온다. 그냥 지금 다 던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